자, 이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론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보시면 실기 화면에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있죠. 뭐 여기에 사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거 해놓고 계정과목에 관련된 게 좀 궁금하다든지 이러시면 적어주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돼요. 눌러놓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그리고 한번 보겠어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출발. 선생님, 회계 정책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이 학생 여러분 회계 정책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맞는 학생 하나, 나머지 3명은 틀린 거네요. 한번 볼게요. 명의, 재고자산의 진부화. 참고로 진부화란 말은 기술이 썩은 기술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흑백TV였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칼라TV 나왔잖아요. 그럼 이 흑백TV는 진부화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재고자산의 진부화는 회계 정책이 아니라 회계의 추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명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설악.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 그렇죠.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바꾸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설이가 맞네요. 2번. 민종이 한번 볼까요? 우발부채의 추정은 회계 정책이 아니라 회계 추정입니다. 답은 우성이 감가상각. 자, 회계 추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이 돼요. 따라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설아죠. 설아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설아가 되겠고, 설입니까? 가 되겠고. 자, 요거보다도 여러분들이 회계 추정에 관련된 거. 첫 번째, 재고자산의 진부화, 회계 추정의 변경. 두 번째, 우발부채의 추정, 이것도 회계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 변경하는 거. 이거 3개. 이 3가지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3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설아가 되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G항공은 2018년도 말 결산 붕괴 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만고. 단 계산기간은 월날 한 달 계산해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임차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이 결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래쪽에다가 제가 요 위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 먼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고요. 자, 요거 몇 월 며칠 날 임차료 줬습니까? 300만원 4월 1일 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즉 4월 1일 날 임차료 했습니다. 임차료 얼마? 300만원. 료가 300만원. 이 전체가 얼마다? 3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12월 31일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월월 계산하니까 나누기 12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요게 25만원이네요. 25만원. 나눠보시면 돼요. 계산기로. 25만원이 되고요. 요거 석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석 달입니다. 석 달이니까 여기 얼마가 되나요? 75만원이네요. 75만원이 되고. 그러면 300만원에서 75만원 빼니까 요거는 225만원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요 주는 시점이 중요하죠. 임차료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내용은 4월 1일 날은 임차료를 얼마 먼저 줬습니까? 300만원.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이니까 요만큼 먼저 줬네요. 요만큼. 석 달치 거를 먼저 줬죠. 즉
75만 원을 먼저 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임차료 75만 원 먼저 준 내용이에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료는 계정과목이 임차료예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적어볼게요. 이 내용은 뭐 임차료 75만 원, 임차료 750불 먼저 준 내용입니다. 먼저 준 내용. 자, 따라서 임차료는 임차료 적어주고요. 임차료 얼마? 750불. 자, 요거 먼저 뒤에 거부터 적습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 지금은 임차료 주는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는 뭐? 비용. 다음. 자, 요 앞에 칸. 자,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선. 다음 칸.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지금은 주는 거니까 뭐? 급. 자, 그래서 이 네 글자를 뭉치면 선급비용이 되고요. 선급비용. 돈은 얼마? 750불. 마지막으로 이걸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인데요.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 이렇게 분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4월 1일 날 분계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 분계. 자, 4월 01일 날 분계는 뭐? 임차료 얼마를? 3뿔뿔 현금으로 줬다 칠까요? 현금 줬다 쳐요. 현금 3뿔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어떤 거?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은 먼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된다?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75만원 증가되겠네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요. 다음 손익계산서는 요 돈에서 임차료 같은 계정과목 지으니까 임차료는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225만원이 비용이 발생됐네요.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75만원, 손익계산서는 225만원의 임차료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답을 찾으면 3번이 되겠네요. 선급비용 75만원, 방금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당해 연도 임차료는 225만원이 임차료였어요.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은 225만원. 답은 3번. 뭐 이 문제는 결산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제항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18년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을 위해 상환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뭐 갚아줄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정부 보조금 100만원을 정부에서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거 정부 보조금 받는 거 저하고 처음 본 겁니다. 이거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얼마 받았나요? 100만원. 우리 회사에 현금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뭐 잘 몰라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겠네요. 현금 100만원 받았으니까 현금 당연히 들어와야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거는 뭐 정부 보조금 이런 거 아닙니다. 받은 게 뭐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죠. 물론 이게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뭐가 될까요? 보통예금이 됩니다. 되고 두 번째, 대변에는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정부 보조금은 이렇게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차감이 됩니다. 만약에 정부 보조금을 요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요. 현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이었다면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 차감 계정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요거 정부 보조금 우리 계정과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에서 컨트롤 여기 있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면 좋겠네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4번에 정부 보조금이라고 있죠. 정부 보조금은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 계정과목 코드는 104번인데요. 이 정부 보조금 104번의 정부 보조금은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관계가 있습니까? 103번. 103번은 뭐예요? 보통예금.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면 이 104번 코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관계에 103번 나온 게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 이 정부 보조금은 빼는 겁니다. 자산의 빼기 계정과목이에요. 빼기 계정과목이며 지금은 뭐와 관계있다?
103번 보통 예금으로 받았을 때는 이거 선택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알아주시고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시험에 요점은 거의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35회, 34회 이럴 때 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요점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일단 우리 회사에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맞출 수 있고요. 하나 더 알아주신다면 정부 보조금은 계정과목 자체가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은 현금의 차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의 차감이고요. 이게 보통 예금으로 받았더라면 보통 예금 차감이 됩니다. 그 정도.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 다음은 2018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내역이다. 돈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고 대손 상각비는 얼마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채권 기초잔액은 30만원, 대손 충당금 기초기말에 모두 매출채권 10%로 설정하고 있고 단기 외상매출액은 94만원, 외상값 받은 것은 70만원, 전년도 말 매출채권 중 단기 회수 불능액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됐네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요점 첫 번째 1, 2, 3서로 표시할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에 의해서 문제 한번 보십시오. 매출채권 잔액의 몇 프로를 설정한다? 기초기말 각각 10% 설정합니다. 1번에 의해서 뭐 처음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설정될까요? 기초잔액입니다. 기초잔액은 30만원의 1%니까 얼마가 될까요? 3만원이 되겠네요. 왜? 문제에서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기말 모두 매출채권 잔액의 몇 퍼? 10%. 기초잔액이 얼마? 30만원. 그럼 30만원에 10%니까 3만원. 이거 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보니까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두 번째. 자, 외상매출금 기말 외상매출금이 얼마인가 봐야 되겠습니다. 기말 외상매출금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기초에 3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대 30만원에다가 두 번째 30만원에다가 두 번째, 자, 지금 단기 외상매출액이 있네요. 얼마? 94만원. 이게 외상값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94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단기에 회수액이 있었잖아요. 회수니까 마이너스 70만원 빼면 됩니다. 70만원 빼면 받은 돈이 되네요. 남은 외상값.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요거 두 개 더하니까 124만원, 70만원 빼니까 일단 요거는 54만원이네요. 54만원인데 여기서 또 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외상값 받을 거 있는 것 중에 또 2만원이 떼였잖아요. 대손 처리했습니다. 요거는 외상값에서 또 빼야 되겠죠. 받을 돈에서 빼기 2만원 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52만원이 되네요. 52만원이 됩니다. 52만원. 따라서 3번. 기말, 매출채권이네요.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충당금은 52만원에 10%니까 52만원에 10%니까 5만 2천원이 필요하네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 기초에 얼마 있었습니까? 4번. 기초에 잔액 기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요게 2만원 3만원이 있었는데 자, 빼기 대손 발생했잖아요. 대손 발생했습니다. 꺼냈었잖아요. 여기서 어디에서 매출채권 2만원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잖아요. 발생 2만원을 빼면은 자, 최종적으로 얼마 가지고 있다? 만원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 났습니다. 자, 내가 대손 충당금이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 5만 2천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4번에 기초 3만원이 있었는데서 대손 2만원이 발생해서 대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다? 만원. 그럼 얼마를 더 넣어야 될까요? 4만 2천원을 더 넣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다음 중 사채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러니까 사채, 우리가 어떨 때 할인 발행할까요? 할인 발행하는 경우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는 사채 액면 이자죠. 액면 이자 여기다가 적을까요?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할인 발행하는 경우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사채를 할인입니다. 할인 발행하는 경우 이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네. 액면 이자보다 사채 액면 이자가 있고요. 액면 이자가 있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요. 액면 이자가 크면은 뭐 할인 발행합니다. 요게 시장 이자율이 크면은 은행 이자가 더 많으면 사채 액면 이자보다 높으면 할인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채를 할증이죠. 할증 발행하는 경우는 자, 이거는 자체 액면 이자보다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이렇게 큰 경우 이럴 때는 할증 발행을 합니다. 요거 알아주시고 아무튼 요 문제 계속 한번 봐요. 자, 요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 자체가 또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아무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서 가감하여 상각 처리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는 이자에서 다하고 빼고 해가지고 상각 처리합니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채를 할인을 발행했습니다. 할인 발행했네요. 그러면 작게 받았습니다. 작게 받았고 그러면 사채를 작게 받았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갑니다. 그러면 이자 줄 때 더 줘야 돼요. 즉 이자 비용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이자 비용이 증가되니까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사채 할증 발행의 차금의 상각액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렇죠. 상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이자를 주게 되고 이자 주면서 상각 금액을 주기 때문에 사채 가격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맞는 겁니다. 답은 사채의 할인 발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 금액에 사채를 할증 발행하든 할인 발행하든 이 곱해지는 곱해지는 이자는 액면 이자가 아니라 유효 이자율입니다. 요게 유효 이자율이 곱해져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4번이 틀린 이유는 액면 이자가 아닙니다. 액면 이자가 아니라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이자율을 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자, 6번. 제항공은 2017년 1월 1일 기계당치를 200만원에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은 0원이다. 동기계당치의 원가 모형이네요.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원가 모형으로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자, 매 회계연도 말 기계당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자, 그러니까 17년도 말에는 160만원 하고요. 2018년도에는 팔면은 90만원 받는단 말입니다. 회수 가능 변동액 기계당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2018년도 재무제표에 인식될 기계당치의 손상 차손, 즉 얼마 돈해받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정액법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발생하는가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됩니다. 출발입니다. 먼저 정액법이죠. 정액법. 취득원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되죠. 내용연수가 됩니다. 연수. 자, 이게 맞췄어. 취득원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뿔뿔. 다음 잔존가액이 0이라 그러네요. 0. 내용연수는 얼마입니까? 내용연수는 5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200만원을 나누게 되면 1년에 40만원씩 상각시키면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2018년도 문제입니다. 2017년 1월 1일에 샀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8년 말입니다. 그럼 2년을 썼네요.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됩니까? 40만원. 2년이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감가상각 무계획이 얼마가 되겠다? 80만원. 자, 나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200만원. 200만원 주고 샀는데 80만원의 감가상각 무계획이 발생됐습니다.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120만원. 나는 이거 120만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90만원. 손해봤죠? 얼마 손해봤어요? 120만원이어야 되는데 120만원이어야 되는데 90만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가 손해봤다? 30만원 손해봤네요. 따라서 손상차손은 3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7번 G항공은 단기 7월 중 처음 상품을 매입하면서 판매하였다. 다음 중 7월 중 상품의 매입 및 매출 거래 내역이다. 7월 말 상품 재고액과 상품 남아있는 가격과 7월 매출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선입선출법이네요. 단가를 결정한다. 먼저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가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판매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매출은 7월 20일 날 팔았네요. 요때까지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원가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이네요. 자, 먼저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는데요. 자, 이거는 먼저 7월 5일 날이죠. 7월 5일 거 50개는 얼마가 됩니까? 50개는 150원이에요. 150원. 더하기. 자, 두 번째, 요거 팔아 꺼내줘야 되겠죠. 요거 몇 개 꺼내면 됩니까? 여기서 50개 꺼냈으니까 여기서는 30개 꺼내면 되겠네요. 따라서 30개 곱하기 얼마? 170원입니다. 170원 하면은 이게 매출 원가가 돼요. 자, 요거 계산기로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0개 곱하기 170원 30개 곱하기 170원은 에다가 더하기. 자, 위에 7,500원이네요. 7,500원은 이게 12,600원입니다. 이게 12,600원. 저 암산하지 않았습니다. 암산하지 않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계산기 가져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상품 재고액. 상품 재고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7월 12일 날 30개 꺼내줬으니까 요게 몇 개 남았습니까? 20개 남았네요. 그러니까 20개 곱하기 요놈은 얼마짜리가? 170원짜리네요. 되고 더하기. 다음 두 번째 요 밑에 거네요. 7월 25일 날 남아있죠. 70개는 180원이네요. 70개 곱하기 얼마? 180원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0개 곱하기 170원 20개 곱하기 170원은 잘못했네요. 자, 20개 곱하기 170원은 더하기 12,600원 12,600원을 했더니 이거는 16,000원이네요.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16,000원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상품 재고액입니다. 상품 재고액은 얼마다? 16,000원 16,000원인 것. 답 2번밖에 없네요. 2번밖에 없습니다. 자, 16,000원 여기에 맞고요. 다음 매출원가는 12,600원.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겠죠. 12,600원.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뭐 크게 문제. 이거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게 전산회계 1급에 가끔 나오고 있죠. 자, 7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어요. 8번. 다음 중 회계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뭐 이런 거 아주 기본 되는 문제죠. 기본 문제입니다. 1번.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유용한 모든 정보를. 자, 1번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요. 맞아요, 이거.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면 되는데 모든 이 말이 틀렸어요. 요 쥐레죠. 요런 보기가 가끔 나와요. 이 모든이 아닙니다. 모든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회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량자의
수탁 책임 또는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예, 맞습니다. 뭐 경영자의 수탁 책임, 손익계산서 보면 되겠죠. 다음 3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수많은 거래를 화폐 단위로 요약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 보고하는 회계 보고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회계 정보는 정보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정부 등이 있습니다. 예, 맞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은 만약에 모든이라는 글자만 없었더라면 맞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부가가치가 더 클수록, 즉 이 말은 부가가치가 더 클수록 이란 말은 가격이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답은 1번 틀렸네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죠. 단일 세율로 10%. 물론 0%도 있습니다. 10%만 있는 거 아니에요. 0%도 있어요. 뭐 0세율 있죠? 0세율도 있어요. 아무튼 1번 틀렸습니다. 자, 단일 세율입니다. 단계별이 아니라 단일. 답은 1번. 맞는 것들 보겠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세액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예, 2번 맞습니다. 소비자가 돈을 내기는 내지만 담세하지만 직접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납부하죠. 간접세요. 직접세가 아닙니다. 맞고요. 재화가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경우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 그렇죠. 3번에 해당되는 말이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은 뭐? 재화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란 말은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다. 예, 맞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지만 이거 부가세를 납부하는 의무자는 사업자는 뭐? 사업자가 이렇게 되죠. 최종 소비자가 상점에 돈을 주면 이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았어. 어디에?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며 1번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단계별이 아니라 단일 세율 10%입니다. 10%. 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틀렸죠. 면세 사업자는 어떤 겁니까? 사면서 부가세 낸 것은 뭐 공제 못 받고 팔면서 부가세는 안 받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면세 사업자는 사면서는 부가세 냅니다. 내고 팔면서는 부가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받잖아요. 공제란 말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공제란 말은 내가 내었던 세금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면세 사업자가 사면서 부가세는 부담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맞는 거 찾는 거네요. 2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맞죠? 영세율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입니다. 다만 뭐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가 몇 %란 말입니까? 0%. 맞습니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도 제반 의무 이행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3번. 면세는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거는 면세가 아닙니다.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란 말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겁니다. 면세가 아니라 이건 뭐가 되겠다? 영세. 요 말은 3번은 영세에 대한 말입니다. 면세가 아니라 영의 세율, 영세에 대한 말이라서 뭐 틀렸습니다. 답은 사업자가 비구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교주자와 내국법인과 같이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봐봐요. 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에 있든지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거주단의 내국법인과 같은 영세율이 아니라 요놈은 면세가 되겠네요. 면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한공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매입자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먼저 갑은 공장용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는 매입세액 공제된다 그랬죠? 이거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두 번째, 거래처 발송용 추석 선물 세트. 자, 추석 선물이네요. 누구 선물? 거래처. 이거 접대비죠. 접대비는 그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3번, 사무용 비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비품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답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세. 자, 가장 대표적인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네, 공제 안 돼요. 따라서 요거 두 개가 공제되겠네요. 요거 650만 원이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11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이며 충분히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준시가 6억 원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예, 1번 맞습니다. 맞는 거 찾는 거네요.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틀린 것들 한번 잘 봐요.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2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소득,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해본 것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 말입니다. 체크하셔서 좀 기억해 주십시오. 2번 틀렸습니다. 공제 안 됩니다. 다른 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이거 3번 틀렸어요.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종합소득 되는 거 뭐? 배기사. 이번에 금년하지. 금년하지. 자, 이 말이에요. 자, 요거예요. 요게 종합소득 되는 겁니다. 배기사, 즉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게 종합소득, 종합과세됩니다. 볼까요? 배당소득. 이거 뭐? 배기사 나오죠. 그 다음 기타소득, 사업소득, 배기사. 이번에 이자소득. 이번에 금년하지. 금 대신에 뭐? 근로소득, 연금소득. 여기까지네요. 요 6가지는 종합소득이 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거예요. 하지만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됩니다. 분류과세.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뭐? 요거 배당소득, 퇴직소득 있죠? 퇴직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양도소득은 뭐?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가 돼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요만큼은 종합과세가 되고요. 어떻게 해서 배기사, 이번에 금년하지. 이거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뭐?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과세.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틀렸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각각 해줘야 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이로윤이가 맞았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 자, 조언유 있죠? 요거 뭐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것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다음 요거 종합소득 6가지와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왜냐면 요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잘 안 옵니다. 이런 말도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얘들 둘이 조언유하고 요 여학생하고 이 둘이는 말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말은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용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1일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담할 소득세는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정도 되겠죠. 일장 받는 사람. 그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예,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일용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근로소득과 과세표준 기본세율 6에서 42%. 답은 2번 틀렸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자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자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죠. 일용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6에서 12%가 아닙니다. 6%로 단일세율입니다. 단일세율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6%입니다. 3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이 6%를 해서 또 55%를 깎아줍니다. 예, 맞습니다. 55%를 적용하고요. 예, 맞습니다. 답은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합니다. 4번도 우리 맞는 말 아닙니까?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한다는 말 우리가 실기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이렇게 뒤에 있기는 이 문제들이 다들 실무형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장애인은 기본공제 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 1번 맞죠?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입양자와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번,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과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이 60만원. 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100만원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얼마입니까?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얼마? 60만원. 두 개 더하면 얼마요?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어떤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자, 근로소득. 급여는 500만, 어디 갔노? 요거죠. 급여는 500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달라요. 근로소득 금액은 60만원 자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요 50만원 합하면 얼마? 110만원.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 받을 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가 되는데요. 자, 부녀자 공제 첫 번째 조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야 됩니다. 1번 맞았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어떻게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2번 통과됐습니다. 3번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양가족이 있네요. 3번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4번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첫 번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두 가지의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대주이어야 되고 두 번째,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요 말은 우리 실기화면에 제가 한번 했죠. 오늘 문제 실기하면서도 했었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그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공제 대상이 맞죠? 기부금은 소득 본인 거는 다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되죠. 맞네요. 3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전액 소득 공제해줍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답은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답은 4번이네요. 의료비가 제일 좋은 공제잖아요. 제일 좋은 공제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요.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카드와 중복 공제되잖아요. 지금은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세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30회죠. 30회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